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가 어제 최종 확정 공개됐습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인데요.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관련 내용 오늘 1부 이윤우의 뉴스펀치 1, 2, 3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직접 다녀온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이동이 꾸준히 힘겨운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영남권에서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600번 부산 외곽선 창원 방향 한림 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현재 전 차로가 차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후방 정체도 7km 구간 살펴지니까요. 참고해서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문경세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이뤄지며 연풍나들목 일대에서 5km 구간 버겁습니다. 이전으로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가장 길게 막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55km로 길어졌는데요.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밀립니다. 북천안부터 천안휴게소까지 한 번에 26km 구간 어려워서 이 구간 지나신다면 4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이후로는 청주 지역인 옥산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다시금 10km대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 역시 청주 지역인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3km 구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남풍새 나들목과 차량터널 사이 7km 구간 정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는 네,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명문화입니다. 네,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이 양국의 설명 자료로 공식 배포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미의 관세, 안보 협상의 주 내용이 담긴 건데요. 이 해당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역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요청을 했고요. 트럼프가 이에 동의했던 내용이 문서로 담긴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백악관이 페이지에 올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이런 내용이 담겼고, 이 백악관은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정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그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느냐.
건 우리나라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계속 관심이 좀 갔던 게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그러면 승인받는다면 어디서 건조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좀 건조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개된 팩트시트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의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이 논의가 해당 사안,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 이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로 보인다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위 실장이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잖아요. 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이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기도 한데요. 이미 잠수함 선체나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 건조 능력이 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쓸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팩트시트 안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적시가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건조는 국내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수함은 국내에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럼 결국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측에서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계속 나왔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게 맞냐, 이런 우려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조 장소가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히 이 팩트시트 안에 담기지 않은 만큼 이 변수가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또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이 비용 문제 굉장히 클 거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만 해도 총 사업비가 당시 16조 원 정도가 들었대요. 그러면 잠수함은 이 비용보다는 더 클 거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장 예산 투입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 밝히기로는 배수량 5,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4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방침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럼 그만큼의 이 비용, 국제사회의 반발, 좀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게 우리의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21명 사상자 발생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지난 목요일 13일 오전 11시쯤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 골목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한 대가 앞으로 급히 전진하면서 이 차량 앞에 있던 상인과 행인 등 21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6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19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6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요. 이 해당 전통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고 해요. 당시 트럭에 실린 물건을 점포에 내려두려고 차량을 타고 시장에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내린 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이 아주 길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고가 난 이 시장 골목길 폭을 재보니까요. 3.3m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래 조례상으로는 4m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또 조례도 있었는데 이 좁은 틈을 이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다 보니까 트럭 앞에 있던 행인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트럭과 곧바로 충돌을 한 겁니다. 이 트럭이 달린 거리가 약 130m가량 되고요. 다른 매장 기둥과 충돌한 후에야 이 트럭이 현장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졌죠? 네, 이제 처음 현장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급발진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도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당시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 KBS 단독 보도로 좀 이 사고 과정을 좀 세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운전자가 차량에 싣고 있던 물건을 이제 가게에 다 내려놓고 시장을 빠져나가려던 상황인데 이 빠져나가려다 차량 맞은편에 있던 가게 가판대와 가볍게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난 거를 확인하고 차에서 좀 내려가지고 뭐 사과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이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정차가 아닌 주행 기어를 넣은 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운전자가 다급하게 차에 다시 올라탄 뒤에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았던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도 있다면서요. 네, 이 차량 내에 마침 페달 블랙박스라고요. 이 페달 방향을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결과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가 130m가량을 돌진하는 동안 한 번도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등이 그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페달 오조작의 증거가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운전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이 어제 이런 페달 오조작을 밝혀내면서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을 했고요.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오후에 열립니다. 뭐 이르면 오늘 밤 안에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주 자주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발생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예. 어젯밤만 해도 이런 뭐 가속 페달 밟은 뭐 보행자 사고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럼 뭐 요즘 앞에 물체가 있으면 가속 페달 밟아도 차가 정지하게끔 만드는 기술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좀 의무 장착 좀 못하나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참 예, 뭐 신형 차량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많은데 걱정이에요, 참. 네, 아무래도 얼른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입니다. 네, 어제 퇴임식이 열렸죠?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물러났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당초 퇴임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노대행 결국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퇴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나마 눈길이 갔던 대목은요. 뭐 노대행이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들에 대한 뭐 징계 등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뭐 외압이다, 뭐 정치 수사 개입이다 이런 식의 의혹들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셌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정치 검사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좀 우려를 이 대행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즉각 노대행의 사표를 하루 만에 어제 최종 수리해서 면직안을 제가를 했고요. 후임 인선도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이 후임자로는 구자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뭐 추장관의 입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수사와 감찰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구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다독일지 그리고 또 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 어떻게 재정립할지 뭐 보안 수사권 등 남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펀치 1, 2, 3였어요. KBS의 이은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24분이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를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평년보다는 2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꽤 떨어져서 추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대전, 강릉, 대구와
나가란이 1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광주가 18도, 부산, 제주 19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는 등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서울과 수원이 영하 3도, 파주와 춘천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내 다음 주에는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에 춥고 낮 동안에 아주 쌀쌀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올가을 첫 건조주의보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산행이 많은 오늘과 내일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5mm가 채 안 되는 비가 예보돼 있고요. 강원 높은 산지는 비나 약간의 눈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월요일 저녁부터는 충남과 전라서 해안, 제주 쪽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 제주 산지는 1cm 안팎의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4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나들이 차량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양양분기점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조금 지나 서면 6터널 안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분기점 진출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여파로 이천부터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반월터널 안에 사고 나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둔대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이 밖에 교통량은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부터 금광 3터널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에서 감곡까지 또 연풍에서 문경세제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 호두휴게소부터 시작된 정체 남이 분기점까지 한 흐름에 이어집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부근에는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3일 즉 계엄이 벌써 1년이 되네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을 때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존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던 분이고 이 보수 진영 쪽에 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시작한 분인데 윤석열 정권 내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비판으로 아주 화제가 되고 유명해졌던 분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늘 오래간만에 모시고 지난 1년을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욕만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긴 뭐 여도 까고 야도 까고 하니까 욕을 많이 먹죠. 저 제 편이 없어요. 네. 그 참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네. 저도 방송에서 항상 양쪽을 다 비판하니까. 네. 네. 아니 전 정당 소속이 아니고 뭐 진영 논리에 휩싸이는 것이 평론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영 가리지 않고 잘못된 거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평론가가 할 일입니다. 네. 네, 힘듭니다.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거 예측 못했었죠. 못했습니다. 그죠? 네. 그날은 저희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친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등 몇몇 패널들끼리 그날 저녁에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딱 소파에 앉았더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얼굴 이만큼 나오더니 비상계엄이라고 밑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방송 사고다.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작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네. 우리 장 소장 제 프로에 그 윤석열 정권 초반부에 고정 출연으로 네. 계속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면 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선거 진다 그랬더니 그대로 지고.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계엄까지는 우린 염두에 없었죠. 생각을 못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막 계속 얘기했던 것이 김건희 씨가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많이 했고. 정권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막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뭘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해가지고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하고 지금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전해지잖아요.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쑥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엄을 머릿속에 두고 계속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 국방 계열 사람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했던 것 같죠? 1년 전부터 좀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공직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었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계엄을 해서 빨리 임기를 단축시켰으니까. 2년 6개월밖에 그러니까요. 임기를 못했잖아요. 만약 지금 막 밝혀지는 것들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도 계속 더 병들었을 반복되겠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뭐 법정 구속을 당한다든지 감옥 간다든지 그러면서 야당을 탄압을 하고 그러면 정치는 실종되고 본인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제가 몇 번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프로젝트? 힐건이 프로젝트. 힐건이? 네. 힐러리가 클린턴의 부인이잖아요. 명분이었는데 대선 후보까지 출마했잖아요. 그거를 좀 김건희 씨 측에서 대통령실에서 예. 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을 한다. 실질적으로 보고서도 쓰고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생각과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아까 다행이라는 표현 썼는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잘한 거는 계엄한 거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임기를 줄인 거다. 예. 이런 말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아찔해요. 지금 생각해.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소개한 것처럼 2021년 당시에 윤석열 엑스파일 내가 2건 받았다. 네. 근데 공개할 수는 없고 바로 파쇄하겠다. 네. 근데 그 엑스파일에는 그 혹시 계엄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거기는 3가지 파트였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장모인 최은순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었고요. 주로 그 금전적 경제적 비리 의혹? 그러니까 최은순 씨 관련해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주로 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냥 A부터 Z까지 다 한번 총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신상 파일을. 예, 출생 어디고 뭐 주요한 뭐 재판 그리고 무엇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었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니, 그 의혹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뭐 주요 재판 이런 내용들을 쭉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폭탄주 잘 먹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런 얘기 다 있었죠. 그냥 A부터 Z까지 그냥 예를 들면 체중 몇 킬로고 뭐 몸무게 얼마고 뭐 키가 얼마고 뭐 혈액형 이런 것부터 쫙 다 조사해놨더라고요. 정리를 총 정리.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도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 의혹 총 정리해놨어요. 네. 명품 밝힌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아이고 이거 방어하기 힘들겠다. 이거 대통령 돼도 큰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윤석열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었죠. 네, 네. 아무튼 정말 대통령 되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계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대질해 가지고 낱낱이 그 당시 상황을 밝히는데도 거듭 부인하고 있죠. 네. 이건 머릿속 인식이 어떻게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없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한테 어떤 상식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그 상식적 판단 여부를 떠나서 네.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지시 한 적 없다는 식으로. 근데 그걸 본인은 믿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떻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그 재판장에 나온 증인들이 하는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맞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꼼짝없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고 한동훈을 잡아다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비온 벙커에 가둬두거나 연평도 꽃게밥 만들거나 뭐 사살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판단이 이상하다를 떠나서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그나마 유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할까요?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그 기소고 뭐 구금이다 날 풀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의 입에서 상식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 진실된 말이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황당했던 게 저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술 많이 먹는데 맨날 먹는데 폭탄주 한 2-30잔 먹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얘기만 했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확인을 해줘요. 그렇죠. 국군의 날에 그 군 수뇌부 모아놓고 폭탄주 10잔 20잔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었다 그렇게 봐야죠. 옥중 메시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면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때 엑스파일에 들어있었어요? 아니 없었고 이건 저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헐리우드 액션이다. 페인트 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지하는 20, 30대의 소수의 지지층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저에서 잡혀갈 때도 막 20, 30대 청년 대학생들 앞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악수하고 예. 같이 부둥켜 안고 그런 액션을 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나는 그들의 대통령이야가 아니라 그냥 소수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계층 성별 거기엔 좀 매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 국민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념식에 꼭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었어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맞아요. 3.1절에도 하고 네. 8.15 때도 하고 막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지를 내는 거죠. 우리가 그 총선 전에 같이 방송할 때 윤 대통령이 왜 저럴까요? 내가 물어보면 장 소장이 항상 대답하는 내용이 이러면 선거에 지는데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의 지지층을 바라보고 거기만 생각하는 정치를 하면 내가 이긴다라고 진짜 믿었을까요? 나중에 또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정무비서관실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들어갔어요. 그분이 하여튼 좀 여론조사를 좀 만져서 대통령께 좀 유리하게 보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만 보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파 사건도 나오는 것이고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에 가서 무슨 정책 간담회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괜히 선거에 영향을 준다 네. 오해받으니까. 근데 자신이 드러나면 이건 선거 이길 수 있어라는 보고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런 식의 행보를 계속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참모들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보고했다. 조작이 아니라 약간 좀 만져서 만진다는 게 조작이죠. 유리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말 뭐 숱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명품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뭐기서 받고 재임 기간에 여권 내부에서 우리 여사님은 뭘 주시면 좋아한대 라는 소문이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주변에 뭐 코바나 콘텐츠에서 계속 같이 활동했던 그런 참모들 비서진들을 통해서 지금은 뭘 좋아하시나? 지금 뭐가 필요하시나? 이렇게 당연히 탐문하고 알아보고 그 입맛에 맞는 걸 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엑스파일에도 뭐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물 받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코바나 콘텐츠 거기를 대표를 할 때는 선물 주는데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협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좀 선물 주면서 환심을 사고 후원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뭔가 손에 들고 오네.
근데 계속 받다 보니까 걸리지 않네, 문제가 안 되네. 근데 저는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검찰총장 부인이었었고 검찰총장 되기 전에도 검찰 고위직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저기서 선물이 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 흔적은 제가 소문 들은 적은 없고 없어요. 그때의 경험이 V제로로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부인이면 검사들은 정말 말 한마디면은 네. 모든 것이 다 정리되잖아요. 말 잘 듣네. 근데 더 센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내 남편이 가졌어? 그럼 내 말 한마디면은 거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네? 국정 운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 구속영장이 취소가 됐잖아요. 기각됐죠. 네, 거기서 뭐 특검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 보내서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에 대해서 막 부당하게 뭐 조사하고 수사한다라는 거 그거는 김건희를 뭐 노린 거 아니냐 그러한 찌라시성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 장관들하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연락하는 영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봐도 인사에 이것저것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절대적이었어요. 그죠?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처음에 비서실을 꾸릴 때 관저로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누구 추천이야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해주고 저기 사주 좀 적어놓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비서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인사에도 많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위원장 금거북이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뭐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누구죠? 그 명품 뭐 받고서는 그 총리 비서실장 하는 것도 있고. 서희건설 사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많이 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입뿐이 아니라 뭔가 물품이 연계된 개입이라고 하는 네. 이런 정황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저희들은 확인을 안 했어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를 망친 거는 저는 주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속, 건진, 뭐 명태균, 뭐 천공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여러 무속인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두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직접 연락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보좌를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는데요. 이거 조심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막 이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믿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믿으니까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낳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복궁 가고 뭐 단둘이 그 어디에서 10분 동안 머물고 뭐 이런 건 뭐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하나의 좀 피해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컴플렉스를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컴플렉스? 전시 기획자로서 이거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곳을 내가 보기도 하고 거기서 물품을 가져다가 관저에서 놓고 야 대한민국에 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김건희 씨가 계속 학력 위조했잖아요. 논문 위조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박사학위 갖고 있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분들인데 자기는 조금 좀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위조를 통해서 자기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대표로서 그런 호기심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와 저런 걸 내가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내가 곁에 둘 수 있구나. 그러한 욕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물건들 저 관저에 가져가서 직접 사용했을까요? 그러면 뭐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만져보고 거기다가 좀 뭐 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져가지고 300만 원 물어줬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잖아요. 그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으면 깨졌겠습니까? 왕이 쓰던 물건 내가 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왕자 쓰고 등장했잖아요. 손바닥에. 본인들은 왕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우리 중세시대 왕권 신수설이 있었잖아요. 왕권 건수설 같아요. 왕은 나 김건희가 만들어낸다. 윤석열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예. 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잘하고 있나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뭐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해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수사가 전혀 진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은 대단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혐의만 많죠. 18개인데 많죠. 곱하기 2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36개의 혐의인데 아직 뭐 3분의 1도 못한 것 같다. 근데 뭐 수사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5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연장해요? 그렇다고? 아니 특검은 연장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경찰에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뭐 사정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5년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뭐 한덕수 전 총리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박성재, 황교안 전 총리까지.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년에 지기현 판사가 1심을 좀 늦게 해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판사들은 우리의 법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 뭐 무죄 가능성은 뭐 거의 0%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이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나 뭐 이런 경우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것의 핵심은 황교안 전 총리는 공개적인 문서로 계엄 선포된 걸 지지하고 정치인 체포해야 한다라고 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밝힌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것이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 이건 한번 따져볼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협조하고 뭔가 행동을 했죠. 예, 뭐 검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기각 나온 것이 과연 법감정에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보수 정당 출신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구제불능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황교안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론입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면 그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제불능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동혁 대표가 얼떨결에 대표가 됐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찐윤 언더 찐윤들이 장동혁을 낙점을 하고 장동혁 출마하도록 장동혁을 설득하기도 했고 또한 조직도 동원해서 밀어준 흔적과 분위기가 그 전당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한 달 전쯤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일약 사무총장 발탁되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바로 당대표 될 거라고 꿈도 못 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분은 생각이 우리랑 좀 달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 원고에 의한 발언이다라고 하고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좋고 여론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이라서 본인은 자기가 출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형편없이 나오는데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해요? 일단은 지지층만 결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잖아요. 지는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조금 중간에서 어떡하지 내년 선거 때 이런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조언하는 이유는 사람이 좀 그런 얘기 듣고 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메시지와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도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중진 의원들은 그냥 콧방귀 낀대요. 콧방귀. 예, 그냥 너 당대표로도 인정하지 않고 너도 우리를 중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지방선거 말아먹든 나는 그냥 내가 아직 나의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멀리 남아 있고 또 몇몇은 그래 뭐 장동영 내가 비판해봤자 내가 영남 지역에서 출마할 거
내년에 지방선거 때 기초 광역단체장 출마하는 거 괜히 불이익만 받을 거니까 아예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냥 냅두자 이런 분위기랍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진들 만나가지고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당을 운영해야 됩니까? 이런 조언을 구하는 일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측근들이 있대요.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정의용 사무총장 이분들하고 참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갑자기 가서 봉변당한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관 강주 매달 한 번씩 광주에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광주에 가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할 수 있고 호남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모욕감을 느꼈지만 나는 가서 희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던 거는 정강 정책도 바꾸고 그전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광주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한 1년여 정도 광주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아니 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면회 가고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행동을 하면서 광주에 가면 그게 광주 사람들이 돌아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윤석열 김건희 씨를 비판하던 때랑 똑같아요. 저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진짜 그러냐고 막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밝혀졌잖아요. 이렇게까지 망한 모습을 보고서도 지금도 그 생각을 그대로 한다. 네. 왜냐하면 그걸 믿는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지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그들의 유튜버 내용에 동화되고 있는 극단적인 지지층들, 윤석열 편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행동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은요. 장동혁은 중진 의원이라든지 지역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리더십과 지도력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뭐 지금 뭐 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면 바뀝니까? 두 가지 전망이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전에 만약 이런 여론조사들 부울경 다 뺏겨 대구시장도 위험 흔들흔들 이러면은 야 장동현 너 내려와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럴 가능성이 있고 불경 정도는 뭐 괜찮다. 영남은 사수할 듯 이러면은 그냥 장동혁 체제는 그냥 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움직이는 거는 2028년도 총선 있잖아요. 그때를 앞두고 움직이지 지방선거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뭐 내로남불. 네.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은 제도와 시스템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을 했었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스템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을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민주당이 비판했던 이유는 야 니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무혐의 주고 굴욕적인 조사하고 니들 검찰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니들 반항을 안 하고 왜 항고를 안 해? 왜 항명을 안 해?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쁜 정치검찰 나빠 이랬잖아요. 지금 검사들은 일부 검사들은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 얘기했던 항소 포기에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 받을 거 생각하면서도 그거 잘못됐어요. 검찰총장 책임지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법을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구제불능당과 내로남불당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괜히 이렇게 목만 아프네요. 답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평론가의 임무입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공론센터 장성털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